창밖에는 세찬 빗줄기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고급 아파트 거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날씨보다 훨씬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방금 남편이 던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지만 5년 동안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남편. 박민우의 눈빛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귀찮다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후벼 팠고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박민우는 고급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흔들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모습에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 너와의 지긋지긋한 가난놀이는 끝났으니 서류에 도장만 찍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서연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비난했다. 민우는 자신이 곧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HK그룹의 라이벌 기업과 혼맥을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며 더 이상 볼품없는 내조 따위는 필요 없다고 잔인하게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난 세월 헌신했던 서연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었다. 서연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의 존재를 떠올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우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병원에 다녀왔으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고 고백했지만 민우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잠시 멈칫하는 듯했으나 이내 더욱 싸늘해진 표정으로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매몰차게 내뱉었다. 민우는 아이 때문에 자신의 발목이 잡힐 수는 없다며 서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그녀는 힘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바닥에 쓰러진 서연은 복부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통증에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박민우는 경멸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지 않으면 경비원들을 불러 끌어내겠다고 위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서연이 가져온 혼수나 물건들에는 손도 대지 말고 몸만 나가라고 소리쳤으며 그 모습은 마치 쓰레기를 치우려는 사람처럼 냉혹하고 무자비했다. 서연은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연은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로 내몰렸으며 그녀의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쿵 하고 울렸다. 우산도 없이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쫓겨난 서연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빗물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순식간에 젖어버린 옷은 무겁게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에는 우산을 쓴 행복한 연인들과 가족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임산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녀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서연은 쏟아지는 빗속을 정처 없이 걸으며 지난 5년 동안 민우를 위해 자신의 꿈과 청춘을 모두 포기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고시 공부를 하는 민우를 위해 식당 설거지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고 그가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 성공 가도를 달릴 때까지 그림자처럼 내조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임신한 몸으로 빗속에 버려지는 비참한 현실뿐이었고 그녀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와 길 한복판에서 오열을 터뜨렸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한참을 걷던 서연은
갑자기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본능적으로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빗물이 고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웅크린 채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신에게 기도했지만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지럽게 흩어지고 빗소리가 멀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한 그녀는 차가운 빗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어둠을 가르며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거대한 검은색 세단 행렬이 서연의 앞에 멈춰 섰고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쓰러진 몸을 비췄다. 선두에 멈춘 최고급 마이바흐의 뒷좌석 문이 다급하게 열리더니 검은색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처럼 절박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달려왔고 흙탕물에 더러워진 그녀의 몸을 주저없이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남자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가 순식간에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품에 안긴 여자가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이 남몰래 지켜보며 사랑해왔던 이서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항상 맑게 웃던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어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태준의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흔들렸고 도대체 누가 그토록 소중한 그녀를 이런 지옥 같은 상황으로 내몰았는지에 대한 사리가 끓어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태준의 뒤를 따라 차에서 내린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은 평소 냉철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HK그룹의 회장이 빗속에서 오열하듯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태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비서실장에게 당장 병원 응급실을 최우선으로 준비시키고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키라고 고함치듯 명령했다. 그는 흙탕물이 튄 자신의 옷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서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으며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을 다루듯 소중하게 그녀를 품에 안고 차 뒷좌석으로 옮겼다. 그의 강인한 팔뚝에는 핏줄이 섰고 턱근육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차 안이 난방을 최대한으로 올린 태준은 준비되어 있던 담요로 서연의 몸을 꼼꼼하게 감싸 안았고 자신의 천으로 그녀의 떨리는 몸을 녹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서연의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도 배를 감싸 쥐고 있는 손을 발견한 태준은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서연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넣으며 제발 정신을 차려달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차는 빗속을 뚫고 미친 듯한 속도로 병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태준은 창백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20년 전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때 용기를 내 고백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멀리서나마 행복을 빌어주며 물러났던 것이 결국 그녀를 이런 비극으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태준은 서연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다.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내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서연을 이동식 침대에 싣고 긴급하게 수술실로 향했고 태준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진 태준은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슬픔에서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방수 처리된 스마트폰을 꺼내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이서연의 남편 박민우에 대한 모든 뒷조사를 시작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었다.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이 켜져 있는 동안 태주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거렸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연과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나오자 태주는 맹수처럼 의사에게 달려가 서연의 상태를 물었다. 의사는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그리고 저천증으로 인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며 자칫하면 유산에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사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서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태주는 그녀의 침대 곁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다. 그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으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태주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통해 박민우가 최지은과 내연 관계이며 서연을 버리고 재벌가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웠다. 그는 서연이 깨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것이며 그녀를 버린 박민우에게는 지옥을 선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새벽의 푸른 빛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 때쯤 서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천천히 눈을 떴고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다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보고 멈칫했고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잠들어 있는 한 남자의 머리를 발견했다. 서연이 인기척을 내자 태주는 곧바로 눈을 뜨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몸은 좀 어떠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눈앞에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려 애썼고 흐릿한 기억 속에서 고등학교 시절 말없이 자신을 도와주던 키 큰 남학생의 모습을 떠올렸다. 태주는 당황해하는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우연히 길에서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도 무사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전하며 서연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고 그녀의 눈가에 고이는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서연은 낯선 남자의 친절에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태주는 지금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몸조리만 생각하라며 필요한 모든 것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의 비서가 들어와 박민우가 언론에 이혼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서연에게 불리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려 한다는 긴급 보고를 전했다. 태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는 서연이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춰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서연은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태주는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쥐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그녀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제는 친구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그녀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태주는 서연에게 지금 당장 퇴원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제안했고 망설이는 서연에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더 이상 박민우 같은 파렴치한 인간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자신이 아이의 아빠 역할을 대신해서라도 두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서연은 태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확고하여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태준의 뜨거운 결의로 인해 새로운 운명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이서연의 감긴 눈꺼풀을 간지럽혔고 그녀는 무거운 눈을 천천히 뜨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분명 차갑고 삭막한 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기억이 마지막인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 속 왕궁의 침실처럼 화려하고 웅장하여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이불에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머리에서는 미미한 현기증이 일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생화가 꽂혀 있었고 가습기에서는 조용히 수증기가 뿜어져 나와 방 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이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들어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서연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이곳은 HK그룹 강태준 회장님의 사저이며 회장님의 지시로 서연을 이곳으로 모셔와 간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HK그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이름이 귀에 들어오자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깜짝 놀랐고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그토록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도우미는 곧 회장님이 들어오실 것이라며 식사가 준비될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고 어젯밤의 젖은 슈트 차림과는 달리 편안한 니트와 슬랙스를 입은 강태준이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재벌 총수라기보다는 따뜻한 이웃집 오빠처럼 다정해 보였다. 태준은 서연의 안색을 살피며 직접 가져온 따뜻한 죽 쟁반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배려가 깊게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흐릿했던 기억 속의 남자가 고등학교 시절 같은 도서관을 다니며 가끔 눈인사를 나누었던 남학생이었음을 명확히 떠올렸고 그가 이렇게 거물이 되어 자신의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다. 태준은 놀란 토끼 눈을 한 서연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태준은 서연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기자들이나 박민우가 찾아올 위험이 있어 안전한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 임산부임을 강조하며 이곳에는 개인 주치의와 전문 간호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니 병원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호의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특히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태준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이제 몸이 좀 나아졌으니 나가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태준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지금 밖으로 나가면 갈 곳이 있느냐고 뼈 아픈 질문을 던졌고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다. 태준은 박민우가 이미 서연이 가출했다며 거짓 실종 신고를 내고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지금 나가면 서연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몰려 아이의 양육권조차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조언했다. 서연은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결심한 듯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과 계약 결혼을 하자고 말했고 아이에게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여 서연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태준은 자신 또한 집안 어른들의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방패막이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간절함과 진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면 박민우는 감히 아이를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서연과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득했다. 서연은 태준의 제안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과분하다고 생각하여 거절하려 했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고 아이가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할 것이냐며 서연의 모성애를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울 자신이 있으며 서연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혼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태준은 20년 전 짝사랑했던 소녀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에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서연은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태준의 제안은 절벽 끝에 선 그녀에게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한편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프라이빗 룸에서는 박민우와 최지은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최지은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고 민우는 그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아부 섞인 칭찬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은은 서연이 비를 맞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깔깔거리고 웃었고 주제를 모르는 여자가 제 발로 나갔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독서를 내뱉었다. 그녀에게 서연의 고통이나 뱃속의 아이의 생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박민우는 술기운이 올라 붉어진 얼굴로 이제 곧 HK그룹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계 인사가 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고 지은의 집안 배경을 이용해 출세할 욕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빗속에서 쓰러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혹시라도 살아 돌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정신병원에라도 가둬버리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떠들었다. 민우와 지은은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꿈에도 모른 채 서로의 탐욕을 부추기며 다가올 약혼식의 화려함에 대해서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호텔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나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태준의 저택으로 화면이 바뀌고 서연은 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 대형 TV를 켰다가 뉴스 속보를 보고 얼어붙고 말았다. 화면에는 재벌가 영예 최지은 능력 있는 변호사 박민우와 세기의 약혼 발표 임박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과 함께 두 사람이 호텔에서 다정하게 나오는 사진이 대문짝만 하게 걸려 있었다. 아나운서는 박민우를 전처와 성격 차이로 원만하게 합의 이혼한 로맨티시스트로 포장하며 두 사람의 결합을 찬양하고 있었다. 서연은 리모컨을 쥐고 있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분노에 떨었고 자신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고통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화면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박민우의 얼굴을 보자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 같은 것이 치솟아 올랐고 더 이상은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 없다는 도끼가 생겨났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가져야 했고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자신 또한 악착같이 살아남아 그들 위해 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아내고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며 맹세했다. 반드시 박민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멸감과 고통을 몇 배로 되돌려주겠다고 말이다. 그때 태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고 서연은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흔들림과는 달리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태준에게 다가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대신 박민우를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을 도와달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태준은 서연의 변화된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어내고 내심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을 정중하게 잡으며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연의 복수를 도울 것이며 오늘부터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즉시 혼인신고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서연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된 블랙카드를 건네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부터는 돈 걱정 따위는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가꾸고 아이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서연이 카드를 받아들자 태주는 그녀를 데리고 드레스룸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최고급 디자이너들의 옷과 구두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태주는 서연에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며 며칠 뒤 열릴 자선 파티에 자신의 약혼녀로서 세상에 보란듯이 등장하자고 제안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20년 전 졸업 앨범 속에 끼워져 있던 서연의 낡은 사진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곁에 두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자신의 오랜 짝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에 가슴 벅차했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박민우와 최지은 일가의 비리 파일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정보통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HK그룹의 자본력으로 박민우의 자금줄부터 서서히 말려 죽여라. 한편 서연은 태준이 마련해준 포근한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엄마가 강해지겠다고 속삭이며 박민우가 자신을 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날을 상상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달이 떠올라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녀는 더 이상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아내 이서연이 아니라 HK그룹의 안주인이자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저택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태주는 출근하기 전 서연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그녀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체크했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오후에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도착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다가올 파티에서 박민우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을 수 있도록 완벽한 변신을 준비하라고 격려했다. 서연은 태준의 든든한 지원에 힘을 얻어 미소를 지었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는 계약관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싹트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태준이 출근한 뒤 서연은 스타일리스트들과 함께 파티 준비를 시작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칙칙했던 피부는 전문가의 손길로 투명하게 빛났고 임신 초기라 아직 티가 나지 않는 몸매는 우아한 드레스로 감싸져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자신감과 기품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다. 기다려 박민우.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악몽을 선물해 줄 테니. 회사에 도착한 태주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HK그룹의 새로운 사업 확장을 발표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박민우가 몸담고 있는 로펌과 최지은 집안의 기업을 타깃으로 한 적대적 M&A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공격적인 행보에 의아해했지만 태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태준은 회의실 전면에 띄워진 경쟁사 분석 차트를 바라보며 펜을 톡톡 두드렸고 그의 머릿속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미 적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금 그가 하려는 일은 악마보다 더 잔혹한 심판이었다. 저녁이 되고 태준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그녀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여신처럼 아름다웠고 태준은 자신이
2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빛나는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연은 태준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다녀오셨어요, 태준 씨 라고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그리고 잔인한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강태준의 저택은 이서연에게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거대한 인큐베이터이자 훈련소였다. 서연은 매일 아침 전담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임산부 요가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어있던 몸을 풀었고 영양사가 설계한 맞춤형 식단으로 급격히 빠졌던 체중을 건강하게 회복해 나갔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던 그녀의 손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볼에는 옅은 홍조가 피어올라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확인하며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최면을 걸었다. 태준은 서연의 회복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를 HK그룹의 안주인에 걸맞은 완벽한 여성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서연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상류층 사교계의 에티켓과 화법, 그리고 기본적인 경영상식까지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했다. 그녀는 박민우가 자신을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고 지적인 매력과 우아함으로 그들을 압도하겠다는 오기가 발동하여 피곤함도 잊은 채 책을 놓지 않았다. 태준은 서연의 서재,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그녀의 독한 의지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 박민우의 상황은 서연의 화려한 부활과는 정반대로 알 수 없는 먹구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는데 그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로펌의 대표 변호사 승진을 앞두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던 민우는 갑작스러운 클라이언트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당황하여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냉담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하며 술로 불안함을 달랬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준의 지시를 받은 HK그룹의 법무팀과 전략팀이 민우의 자금줄과 인맥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은행권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는데 민우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조기 상환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민우는 최지은에게 손을 벌려볼까 고민했지만 결혼 전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녀의 집안에서 자신을 반대할까봐 두려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들을 서랍 속에 거칠게 구겨 넣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꼬인 것인지 알 수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민우의 성공가 돼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최지은은 다가오는 자선 파티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될 생각에 들떠 매일같이 명품관을 드나들며 사치스러운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를 불러내어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골라달라고 떼를 썼고 민우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어야만 했다. 지은은 민우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지만 그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분을 망치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고 민우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 속은 탐욕과 허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위기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취약했다. 다시 태준의 저택으로 돌아와 서연은 드디어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치고 전신 거울 앞에 섰는데 그녀의 변신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생머리를 과감하게 어깨 위로 잘라내어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연출했고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원피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임신 초기라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살짝 드러난 라인은 오히려 여성스러운 곡선미를 강조하여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서연은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바라보며 과거에 순진했던 이서연에게 작별을 고했고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한 태주는 거실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태준의 심장을 거세게 뒤흔들었다. 태준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녀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벨벳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HK그룹 안주인의 상징과도 같은 최고급 블루 사파이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서연의 목에 걸어주며 당신은 보석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라고 속삭였고 서연은 거울에 비친 태준과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다. 태준은 소파에 마주 앉아 서연에게 며칠 뒤 열릴 자선 파티에 초대장을 보여주며 이곳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전장이 될 것이라고 비장하게 말했다. 이 파티는 박민우가 최지은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재계 인사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중요한 자리였기에 그들에게 타격을 입히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태주는 서연에게 우리가 그곳에 등장하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에게 쏠릴 것이며 박민우와 최지우는 엑스트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설명했다. 서연은 초대장에 적힌 박민우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망설임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서여연은 태준에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는지 다시 한번 물었고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저 정의를 구현하고 싶을 뿐이라고 애둘러 대답했다. 하지만 태준의 속마음은 20년 전 비오는 날 우산을 건네주지 못했던 소년의 후회를 이제야 갚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줄 유일한 퍼즐 조각임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오직 복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기로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와 연민 그리고 아직 정의되지 않은 사랑의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파티 당일 아침이 밝았고 저택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서연의 마음은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오늘 엄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태담을 나누며 마음을 다잡았다. 태주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서연의 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에스코트했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그림 속의 한 장면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준비됐냐고 물었고 서연은 단호한 눈빛으로 준비됐다고 대답하며 그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다. 최고급 리무진의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은 파티 장소인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서연의 눈에는 오직 박민우가 당황하며 무너져 내릴 표정만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태주는 긴장한 듯 차가워진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며 자신의 천을 나누어 주었고 그 따뜻함은 서연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용기를 불어넣었다. 차가 호텔 입구에 가까워지자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멀리서부터 번쩍이는 것이 보였고 서연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전투태세를 갖췄다. 호텔 로비 앞에는 이미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박민우와 최지은은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행복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민우는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고 지은은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행사장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정지시키는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태준의 특별 주문 제작된 리무진이 레드카펫 끝에 멈춰 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낯선 차량에 집중되었고 기자들은 웅성거리며 카메라 렌즈를 일제히 그쪽으로 돌렸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먼저 태준이 내려서 우아하게 재킷 단추를 잠그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좌중은 숨을 죽였다. 태준은 차 안으로 손을 뻗어 누군가를 에스코트했는데 그의 손을 잡고 내린 사람은 바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서연이었다. 서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박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비참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전처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의 손을 잡고 여왕처럼 등장한 것이다. 서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박민우와 최지은이 서 있는 곳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녀의 입계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밤하늘을 하얗게 밝혔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준의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 위를 걸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러 온 심판자의 행진이었고 그녀의 구두 굽소리는 박민우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쇼는 끝났고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서연을 리드하며 행사장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고 멍하니 서 있는 박민우의 곁을 지나칠 때 잠시 멈춰서서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태준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기대해도 좋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안으로 들어갔다. 박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고 옆에 있던 최지은은 질투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파티장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선 서연과 태준은 그날 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과 이서연이 발을 들이는 순간 수백 명의 참석자들로 북적이던 연 회장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찬란한 빛보다 더 눈부신 아우라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시선을 떼지 못했다. 태준은 여유로움이 넘치는 태도로 서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레드카펫 위를 걸었고 그의 옆에 선 서연은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우아한 자태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입은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는 그녀의 흰 피부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고 목에 걸린 블루 사파이어는 그녀가 보통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서연은 잠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맞잡은 태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를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고 그가 보내는 따뜻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을 확인하자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한 자신감이 차올랐다. 서연은 턱을 당당하게 치켜들고 자신을 버린 전남편이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던졌으며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여왕의 행진처럼 기품이 넘쳤고 구두 굽소리는 고요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지며 그녀의 등장을 세상에 알렸다. 한편 연회장 한 구석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박민우는 입구 쪽의 소란스러움에 고개를 돌렸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분명 빗속으로 내쫓아버린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자신의 전처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HK그룹 회장의 파트너로 등장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우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거나 술이 과해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비벼보았지만 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현실감을 느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당황한 그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최지은 역시 사태를 파악하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 자신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은은 서연이 착용한 목걸이가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지만 구할 수 없었던 한정판 사파이어라는 것을 알아보고 질투심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저런 천박한 여자가 어떻게 감히 강태준 회장의 옆자리를 꿰찼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의 약혼 발표가 이대로 묻혀버릴까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보라고 쏘아붙였지만 민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주는 주위에 웅성거리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연만을 챙기며 연회장 중앙으로 이동했고 마주치는 재계 인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서연을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하며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부러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사람들은 태준의 곁에 선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혹시 숨겨진 재벌가의 영예가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난무했다. 태준의 확고한 태도는 서연의 지위를 단숨에 격상시켰고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연은 태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애 어린 시선들을 즐기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무시와 구박을 받으며 주방 한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던 자신이 이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태준의 팔에 더욱 의지하며 자신을 버린 박민우가 이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기를 바랐고 그가 느낄 패배감과 열등감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의 미소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어 보는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혼란에 빠진 박민우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태준과 서연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태준을 속이고 있거나 혹은 돈을 받고 잠시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하며 그녀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민우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태준과 인사를 나누는 척하며 서연에게 다가갔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걸었다. 그는 태준이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춰 서연에게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쏘아붙였고 당장 이 자리에서 꺼지라고 협박하듯 속삭였다. 서연은 민우의 비열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자 혐오감의 몸서리가 쳐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민우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나지막하게 경고했고 이곳은 초대받지 못한 자가 함부로 떠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민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녀가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님을 직감하며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눈빛으로 말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감지한 태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민우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빙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민우에게 혹시 제 약혼녀와 아는 사이냐고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말투로 물었고 약혼녀라는 단어에 민우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태준은 일부러 약혼녀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서연과 자신의 관계를 공식화했고 민우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선을 그어버렸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태준의 발언에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달려온 최지은은 민우가 태준 앞에서 쩔쩔매는 꼴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기에 무례하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인사를 건네며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고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지은은 자신이 HK그룹의 라이벌 기업인 가문의 딸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무시해버렸다. 태준의 철저한 무관심은 지은에게 그 어떤 모욕보다 더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사회자의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태준의 연설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고 조명이 어두워지며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들의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박민우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도대체 태준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태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참석해준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의 중저음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HK그룹의 미래 비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뒤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서 있는 서연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태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한다고 운을 떼었고 장내는 긴장감으로 인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서연은 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그가 만들어준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태준은 청중들을 향해 이서연 양을 자신의 약혼녀이자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소개한다고 선언했고 장내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태준의 폭탄 선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서연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바로 H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지킬 것이며 누구든 이 아이와 서연을 건드리는 자는 HK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결혼 발표를 넘어선 서연과 아이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선언이자 적들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이 순간 박민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는 태준이 말한 아이가 바로 자신의 핏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후계자가 된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동시에 그 아이에 대한 권리를 영원히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민우는 자신이 복권을 찢어버린 것도 모자라 그 복권이 당첨되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간 꼴을 보며 미칠 것 같은 후회와 질투를 느꼈다. 그의 탐욕스러운 계산기는 완전히 고장나버렸고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뿐이었다. 최지은 역시 태준의 발표에 큰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스포트라이트를 서연이 모두 독차지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가 준비했던 박민우와의 약혼 발표는 태준의 거대한 뉴스에 완전히 묻혀버렸고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무대 위로 플래시를 터뜨리며 세기의 로맨스를 취재하기에 바빴고 지은과 민우는 어둠 속에 남겨진 초라한 엑스트라 신세가 되었다. 지은은 분함에 눈물이 고였지만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 때문에 표정을 관리하느라 곤욕을 치러야 했다. 연설을 마친 태준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고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앞다투어 줄을 섰다. 서연은 쏟아지는 축복 속에서 태준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고 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인 것처럼 연기했다. 하지만 서연은 민우가 서 있는 쪽을 힐끗 바라보며 비웃음을 날렸고 그 눈빛은 네가 버린 여자가 이렇게 높이 날아올랐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민우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민우와 지은이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고 서연을 데리고 VIP 라운지로 이동했다. 라운지 안은 밖에 소란과는 달리 평온했고 태주는 긴장이 풀린 서연을 소파에 앉히며 따뜻한 차를 권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으며 자신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태주는 그런 서연의 손을 잡으며 오늘 당신은 완벽했다고 칭찬했고 이제 시작일 뿐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격려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강태준 회장의 약혼 발표와 임신 소식으로 도배가 되었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대중들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열광했고 서연의 신상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박민우와 최지은의 약혼 기사는 구석진 곳에 조그맣게 실리거나 악플이 달리는 등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세상의 관심은 잔인할 만큼 냉정하게 승자에게 쏠려 있었고 서연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태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제 박민우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서연은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기적같은 일들에 대해 깊이 감사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은 충성심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동지였고 운명 공동체였다. 밤이 깊어가고 파티는 끝이 났지만 서연과 태준이 남긴 파장은 거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박민우의 몰락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리무진에 올라탄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봤니? 엄마는 이제 약하지 않아. 너를 위해서라면 악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될 거야. 차는 어둠을 뚫고 태준의 저택으로 향했고 그들의 뒤에는 패배자들의 절규만이 남겨져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의 바닥에는 깨진 샴페인병 조각과 찢어진 잡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사이로 최지은의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을 집어던지며 자신들이 엑스트라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고 얼굴은 화장으로 범벅이 된 채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구석진 소파에 앉아 독한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고 있던 박민우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후회와 열등감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와 손을 잡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싸늘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술로 그 기억을 지우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지은은 씩씩거리며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냐고 악을 썼고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서연이 재벌 회장을 꼬여내기 위해 임신 사실을 이용한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조작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은은 자신의 집안이 가진 언론사 인맥을 총동원하여 서연을 희대의 악녀로 만들고 태준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HK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리면 승산이 있다고 계산했다. 민우는 지은의 관계의 어린 제안에 잠시 주저했지만 자신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악마의 손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HK그룹 회장의 약혼녀 충격적인 과거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한 민우는 서연이 결혼 생활 도중 불륜을 저질러 임신을 했고 그 아이를
재벌 회장의 아이로 속여 신분 상승을 꿈꿨다는 거짓 소설을 퍼뜨렸다. 기사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고, 대중들은 자극적인 내용에 열광하며 서연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신데렐라였던 서연은 하루아침에 국민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고, HK그룹 본사 앞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대까지 등장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켰다가 화면을 가득 채운 악성 댓글과 비난 기사들을 보고 손을 떨며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숨이 막혀오는 공포를 느끼며 가슴을 부여잡았고, 뱃속의 아이가 이 끔찍한 소리들을 들을까봐 양손으로 귀를 막고 웅크려 앉았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고, 그녀는 다시금 빗속에 버려졌던 그날 밤의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거대한 권력과 악의 앞에서는 한낱 힘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무력감이 그녀를 깊은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와 공포에 떨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태준은 서연의 귀를 막고 있던 손을 떼어내고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며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모두 쓰레기일 뿐이니 절대 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이 모든 것은 박민우와 최지은이 꾸민 얕은 수작이며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차갑게 분노했다. 태준의 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연은 조금씩 떨림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골랐다. 태준은 서연을 안심시킨 뒤 서재로 이동하여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그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하다 못해 냉혹해 보였다. 그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악성 게시물들의 IP 주소와 배포 경로가 최지은 소유의 마케팅 회사로 연결된다는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다. 법무팀장은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제지했다. 그는 뱀을 잡으려면 뱀이 굴 밖으로 완전히 기어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꼬리 자르기식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태준은 오히려 홍보팀에게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적들을 안심시켜 더 큰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는 박민우와 최지은이 여론몰이에 성공했다고 착각하여 자만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이 더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도록 유도하여 스스로 올가미를 조이게 만들 작정이었다. 태준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안에는 박민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사냥꾼은 덫을 놓고 짐승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태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오판한 박민우와 최지은은 쾌재를 부르며 더욱 대담한 행동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민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쇼를 벌였고 서연이 가정에 소홀하고 사치를 일삼았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비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방송을 본 사람들은 민우의 뻔뻔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HK그룹 불매운동까지 거론하며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나갔다. 그러나 박민우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태준이 이미 그의 로펌 내부 전산망을 해킹하여 그가 빼돌린 공급 내역과 불법적인 수입료 거래 장부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태준의 정보팀은 민우가 최지은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며 탈세를 도왔던 정황까지 포착했고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손에 넣은 상태였다. 태준은 이 모든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놓고 마치 영화를 감상하듯
그들의 범죄 행각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파멸시켜 다시는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며칠 뒤 태주는 불안해하는 서연을 데리고 정원이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 일부를 털어놓았다. 그는 서연에게 지금 밖에서 부는 바람은 곧 멈출 것이며 그 바람을 일으킨 자들은 태풍에 휘말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박민우가 파놓은 함정이 사실은 그 자신의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며칠 뒤에 있을 주주총회에 함께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태준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읽었고 그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우는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최지은의 도움으로 HK그룹의 소액 주주들을 규합하여 태준의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려는 대범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태준이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 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했고 이 기회에 HK그룹의 경영권까지 흔들어 보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지은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회를 압박했고 일부 탐욕스러운 이사들이 그들의 편에 서기로 약속하면서 상황은 태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조차 태준의 감시망 아래 있었고 그는 그들이 뭉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박민우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면 용서해주겠다는 뻔뻔한 제안을 던졌다. 그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거만하게 굴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서연은 스피커폰을 켜고 옆에 있는 태준이 듣는 앞에서 민우에게 내일 회의장에서 보자 기대해도 좋아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우는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태준은 서연이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를 칭찬하며 아주 잘했다고 말했고 내일 주주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공개 처형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내일 회의장에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언론사 기자들을 최대한 많이 초청하여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하도록 조치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박민우와 최지은의 범죄 사실이 담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하며 엔터키를 누를 준비를 마쳤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내일 밝아올 태양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얹고 조용히 태담을 나누며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심장이 뛰었다.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태준은 서연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손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다가올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HK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주주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우와 최지은은 위풍당당하게 회의장에 들어서며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소액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은 태준이 궁지에 몰려 사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리 준비한 승리의 연설문을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대 뒤편에서 태준과 서연이 모니터로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태준은 모니터 속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는 박민우의 얼굴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었고 옆에 선 서연에게 준비됐냐는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팔짱을 꼈고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무대에 막이 오르고 주주총회의 개회를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태준과 서연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행사가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이자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HK그룹 본사 대강당은 주주총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차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강단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회사 로고를 띄우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경영진들이 앉을 긴 테이블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어 엄숙한 분위기를 더했다. 맨 앞줄에 앉은 박민우는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이미 회장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지나면 강태준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자신이 HK그룹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를 것이라 확신하며 옆에 앉은 최지은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안내 방송이 나오자 장내의 소란이 잦아들었고 거대한 문이 열리며 강태준 회장과 이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들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태준은 검은색 슈트로 강인함을 강조했고 서연은 순백의 정장을 입어 결백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드러냈는데 이는 박민우가 퍼뜨린 더러운 소문을 무색하게 만드는 완벽한 비주얼이었다. 태준은 의장석에 앉아 차분하게 장내를 둘러보았고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개회되자마자 예상대로 박민우 측 사회 이사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태준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회장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박민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고 준비해온 거짓 증거들을 나열하며 태준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가정을 파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악어의 눈물까지 흘려가며 주주들의 감정에 호소했고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리며 태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즐기며 태준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날렸고 이제 태준의 시대는 끝났다고 확신했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고 그의 침묵은 장내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는 흥분한 주주들을 향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과연 진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태준의 신호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고 그곳에는 박민우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영상과 문서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화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화면에는 박민우가 최지은과 호텔 밀실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서연을 어떻게 쫓아내고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것인지 모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가 뱃속의 아이를 저주하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끔찍한 말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장내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어 비난의 화살이 태준이 아닌 박민우에게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분노했다. 이어서 화면에는 박민우가 로펌의 공금을 횡령하여 최지은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자료들이 엑셀 파일로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박민우 씨가 그동안 정의로운 변호사 행세를 하며 뒤로는 얼마나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설명했고 탈세와 뇌물수수 혐의까지 덧붙였다. 결정적으로 민우가 서연을 모함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 조작 업체를 고용하고 돈을 입금한 내역까지 공개되자 민우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맛보았다.
옆에 있던 최지은은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HK그룹의 주주들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경멸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었고 자신의 집안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며 공포에 떨었다. 지은은 살기 위해 박민우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우의 뺨을 세게 올려붙였다. 그녀는 자신도 박민우에게 속았다며 모든 것은 저 남자가 꾸민 일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만 샀다. 그때 대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사관들은 박민우에게 다가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민우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 의해 양팔이 꺾이고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이 굴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찍어댔고 박민우의 몰락은 전국에 생중계되며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최지은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임의 동행을 요구받았는데 그녀는 아버지를 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연행해 갔다. 그녀가 끌려가면서 박민우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하고 탐욕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박민우는 자신을 도와줄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최지은마저 등을 돌리자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풀린 넥타이 차림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려진 채 짐승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경찰에 끌려나가던 박민우는 단상 위에 서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듯 몸부림치며 서연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고 내가 그래도 아이의 아빠가 아니냐며 뻔뻔하게 혈연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면 아이가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며 서연의 모성애를 자극하려 들었다. 민우의 비굴하고 추한 모습에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혀를 찾고 그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했는지를 실감했다. 서연은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와 무릎 꿇은 박민우 앞에 섰고 그녀의 표정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서늘한 무표정이었다. 그녀는 민우를 내려다보며 그날 빗속에서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아이의 아빠인 박민우는 이미 죽었다고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뱃속의 아이는 당신 같은 파렴치한 인간을 아버지로 둔 적이 없으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오직 강태준 한 사람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 민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사관들에게 이제 그만 데려가라고 눈짓으로 지시했다. 박민우는 서연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며 끌려갔지만 서연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이는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했다. 민우가 사라진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곧이어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과 서연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환호이자 위기를 기회로 바꾼 태준의 리더십에 대한 찬사였고 서연의 용기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다시 서서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주주들은 괜찮다며 연호했다. 그는 앞으로 HK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할 것이며 서연과 함께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태준의 연설이 끝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끔찍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자신의 곁을 굳건히 지켜준 태준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강당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긴장을 풀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태준은 서연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서연은 태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태준은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이제 우리 앞에는 행복한 일들만 남았다고 속삭였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박민우의 구속과 최지은 일가의 비리 수사 착수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호했다. 서연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태준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마치 친아빠처럼 신기해하고 행복해했고, 그 모습을 본 서연은 이 남자가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되어줄지 확신할 수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땅이 드러났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땅 위에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시끄러웠던 HK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이서연은 만삭의 몸이 되어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강태준이 붙어 있었고, 그는 혹시라도 서연이 넘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맞추었다. 태준은 회사에서도 중요한 회의가 아니면 일찍 퇴근하여 서연과 함께 태교 음악을 듣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지극정성인 예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연은 갑자기 찾아온 진통에 잠에서 깼고, 식은땀을 흘리며 옆에 자고 있던 태준을 흔들어 깨웠다. 태준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당황한 나머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고, 평소에 냉철한 회장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들고 서연을 부축하여 차에 태웠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운전기사에게 안전운전을 강조하면서도 속도를 내라고 소리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그런 태준의 모습이 귀엽고 고마워서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금만 참으라고 울먹거렸다. 병원 분만실 앞은 초조함으로 가득 찼고, 태준은 복도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며 비서실장이 건네주는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마른 입술만 핥았다. 몇 시간의 긴 사투 끝에 드디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 밖으로 퍼져나왔고, 태준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오자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고,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기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속삭였고, 아기의 눈은 서연을 쏙 빼닮아 있었다. 병실로 옮겨진 서연은 땀에 젖은 채로 태준과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태준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고생했다고 진심으로 위로했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미리 지어둔 대로 강한 별이라고 지어주며 이 아이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는 절차를 밟았고, 한별이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벽한 HK그룹의 후계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친자식보다 더 아끼는 태준의 사랑에 감동했고, 그를 진정한 로맨티시스트라고 칭송했다. 반면 박민우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TV 뉴스를 통해 서연의 출산 소식과 태준의 등남 소식을 접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잃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좁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최지은 역시 집안이 몰락하고 해외로 도피하듯 떠났다는 소문을 들으며 민우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이 불러온 파국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서연과 아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한별이의 첫 번째 생일인 돌잔치 날이 다가왔고 태주는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정재계의 수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아이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한별이는 태준의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돌잡이 행사에서 한별이가 태준이 놓아둔 판사봉이나 돈이 아닌 마이크를 잡자 태준은 우리 아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어 세상을 호령할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서연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지난날의 아픔은 모두 잊고 완벽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돌잔치가 끝난 뒤 태준은 서연에게 잠시 어디론가 가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운전기사 없이 태준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밤길을 달렸다. 차가 멈춘 곳은 놀랍게도 서연과 태준이 함께 다녔던 고등학교 교정이었고 늦은 밤이라 학교는 고요하고 어두웠지만 달빛이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의아해하며 태준을 따라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20년 전 자주 마주쳤던 도서관 복도 끝창가에 멈춰 섰다. 태준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서연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20년 전 소년의 눈빛처럼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졸업앨범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여고생 서연의 모습이 몰래 찍혀 있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자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계속 좋아해왔다고 고백했다. 태준은 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하여 물러났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빗속에서 쓰러진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태준의 오랜 사랑과 헌신적인 기다림을 알게 되자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힘들 때마다 느껴졌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모두 태준의 배려였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울었다. 태준은 우는 서연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는 사랑을 하고 싶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며 정식으로 청혼했다. 이서연 나랑 진짜 결혼해 줄래? 계약서 따위 없는 진짜 부부로 평생 함께 해줘.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고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텅 빈 도서관 복도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20년을 돌아온 사랑은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를 찾았음을 느꼈고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다. 몇 달 뒤 HK그룹 소유의 야외 정원에서 태준과 서연의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고 이번에는 계약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자리였다. 정원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앞날을 축복하며 꽃잎을 뿌려주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 멋진 신랑의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한별이는 화동이 되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반지를 전달해주어 하객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조차 지금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박민우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그가 아니었다면 태준이라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따뜻한 눈길을 보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이 입 맞추는 순간 푸른 하늘에서는 축복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얀 비둘기들이 날아올랐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질 때 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서 서연을 위한 깜짝 노래를 불렀는데 음정은 조금 불안했지만 진심이 담긴 가사에 모두가 감동했다.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노래를 들었고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를 맞으며 떨던 가련한 여자가 아니었고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밤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수놓아졌고 태준과 서연은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래를 꿈꾸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태준의 저택정원에는 5살이 된 한별이와 그 뒤를 쫓아다니는 3살 배기 여동생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태준은 퇴근하자마자 아이들에게 달려가 목마를 태워주며 영락없는 딸 바보, 아들 바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태준은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볼에 가볍게 키스하며 오늘도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서연은 나도 사랑한다고 화답했다.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일상이 그들 곁에 머물고 있었다. 서연은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의 빗속으로 자신을 데리러 와준 태준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폭풍우의 연속이지만 그 폭풍우가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오고 무지개가 뜬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태준은 서연의 뒤에서 백허그를 하며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고 서연은 당신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가족 사진을 찍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 카메라 렌즈 속에 4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쟁취한 행복이기에 그들의 미소는 더욱 값지고 아름다웠다. 태준과 서연의 사랑 이야기는 절망 속에 빠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조건을 초월하여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책장은 덮였지만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